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예쁜 신부가 허니문 여행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훈훈한 그녀의 남편의 정체가 밝혀지자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신부는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요? 그녀의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1970년대의 아프리카로 돌아가 사건을 파헤쳐 봅시다. 1972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우간다는 모든 아시아인이 3개월 이내에 우간다를 떠나라는 법을 발표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급하게 아프리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중 인도 출신의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들의 성은 각각 힌두자와 대와니이였습니다. 힌두자의 일가족은 스웨덴으로 이사가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가족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사업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힌두자 가족에게 안니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우월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대학에서 공학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안니는 에릭슨 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완이 가족은 영국으로 이사하여 더욱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차이즈 요양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현지에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대완이 가족의 막내 아들 슈리안 대완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엄친아였습니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를 졸업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에서 다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여 가족들과 아버지 체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 겨우 30세가 된 그는 이미 백만장자였습니다. 같은 해 안니가 스웨덴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 여행을 하다가 슈리엔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비슷한 성장 과정의 둘은 서로에게 끌리게 되어 얼마 안 돼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 1월에 약간의 갈등으로 잠시 헤어졌지만 두 달 후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안니는 남자친구를 위하여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에 있는 남자친구 곁으로 가 몇 개월 후 그들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니의 눈에 슈리에는 똑똑하고 유머러스하며 예의가 바르고 전통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앙과 마음속 도덕 기준으로 이성과의 혼전 관계를 거부하여 안니를 아주 사랑했지만 혼전 순결을 지켜왔습니다. 처음 안니는 이에 대해 슈리엔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슈리엔은 본인의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결혼하고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하여 둘은 말다툼을 계속하였으며 둘의 사이는 결혼식을 취소할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은 결국 화해하고 2010년 10월 인도 뭄바이로 돌아가 그곳에서 3일간의 웅장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손님을 초대하였는데요. 그중 사회적 유명인사와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들은 이에 전부 만족하였습니다. 안니는 사람들 앞에서 매우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 그녀와 친한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 밤 안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만 3개월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예물이 신랑 측으로 전달된 후라 파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니의 친구는 일종의 메리지 블루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결혼식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니도 본인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남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니문을 떠나게 됐는데요. 슈리에는 허니문 장소를 남아프리카로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남아프리카로 정한 이유는 영문약자 SA가 자신의 이름 슈리엔과 아내의 이름 안니의 이니셜과 같아서였는데요. 아주 로맨틱하고 의미 있는 신혼여행지이죠. 이렇게 하여 둘은 12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남아프리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국립 사파리 공원에서 며칠 놀다가 2010년 12월 12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갔습니다. 그 당시 안니는
본인의 인생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성급 호텔에 투숙하게 됐습니다. 호텔 측은 사실 공항 픽업 서비스가 있었는데 슈리에는 공항 픽업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공항 게이트에서 택시를 불러 호텔까지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의 이름은 졸라 통고라고 하였는데요. 슈리에는 그의 서비스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먼저 호텔 로비로 가 체크인하라고 하고 본인은 호텔 앞에서 졸라와 10분간 수다를 떨었습니다. 슈리엔의 얘기로 그는 졸라를 단기 가이드로 고용하겠다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는 졸라에게 다음날 저녁에 호텔로와 그와 아내를 픽업하여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슈리엔과 안니는 호텔 침실과 수영장에서 낮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하러 가기 전 둘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셀카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녁 7시 30분에 졸라는 약속한 대로 호텔로 가 그들을 픽업하여 주위의 평가가 아주 좋은 식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까지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녁 11시에 슈리에는 처참한 모습으로 길가에 있는 주택의 문을 두드려 핸드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슈리에는 자신이 탄 택시가 강도에게 납치되었는데 갓 결혼한 아내가 아직 차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슈리엔의 진술로 그날 저녁 10시 30분에 그는 아내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 안리는 남아프리카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녀의 요구대로 두 사람을 구글레투라는 작은 마을로 데려갔는데요. 그곳은 현지에서 가장 가난하고治안이 나쁜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곳은 여전히 가장 높은 범죄율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졸라는 현지 택시기사로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것이고 고용주가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해도 그가 말리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졸라는 아무 말 없이 신혼부부를 그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저녁 10시 45분에 신호등으로 교차로에 차를 멈추자 두 명의 강도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격도구로 차문의 유리창을 치며 협박하였습니다. 한 강도는 택시기사의 핸드폰을 빼앗고 그를 차에서 내쫓으며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차를 운전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범은 뒷좌석에 앉아 사격도구를 들고 젊은 부부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강도는 겁에 질린 슈리엔과 안니를 보고 시키는 대로만 협조해주면 해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슈리엔과 안니의 모든 귀중한 물건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20분쯤 지나고 나서 강도는 그들 부부를 따로 놔줄 거라고 하며 우선 슈리엔을 먼저 놓아주고 안니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슈리엔의 진술에 경찰은 매우 불안해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슈리엔과 같이 길가에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택시기사를 발견하였지만 안니의 행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슈리엔과 졸라를 호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대의 경찰차를 파견하여 작은 마을 전체를 수사하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아침 8시에 어떤 사람이 납치된 택시가 길가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의 뒷좌석에서 이미 숨진 안니를 발견하였습니다. 법의와 검사 결과 안니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고 강제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며 사격 도구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을 보며 경찰은 현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강도의 목적은 재물과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택시기사와 슈리엔은 놔주고 가장 나약한 여자를 숨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강도를 전문으로 해온 재수에 대해
차량을 분해하여 부품을 판매하는 건 아주 쉬웠습니다. 그럼 그들은 차량을 훔치기 위해 사람을 숨지게까지 했는데 왜 차량을 길가에 방치했을까요? 범인의 범행 목적은 사실 신부였을까요? 그리고 택시기사 졸라는 그 지역은 낮에도 치안이 가장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늦은 밤에 관광객을 데리고 갔을까요? 졸라는 신부 안니가 요구하여 그녀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가 왜 하필 허니문 여행에서 빈민가로가 탐험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데요. 처음 슈리에는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과 돈을 강도에게 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안니의 손에 끼고 있는 결혼반지까지 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폐기된 택시를 찾아낸 후 슈리에는 반지를 뒷좌석 아래 틈 사이에 숨겨놨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언으로 25,000파운드, 하나로 약 4,050만원이나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슈리에는 그날 밤 너무 놀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경찰에게 정확히 얘기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는 강도를 직면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결혼 반지를 숨길 수 있었는데 경찰 앞에서는 오히려 긴장이 풀려 기억을 왜곡했을까요? 또 이상한 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슈리에는 남아프리카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갔으며 남아프리카로 급히 달려온 안니의 부모에게 딸의 일을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안니의 아버지를 몹시 화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슈리엔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경찰은 안니의 사건을 매우 중요히 생각하여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 그들은 택시에서 채취한 지문과 손바닥 자국에 따라 강도 중 한 명인 졸레 머그니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머그니는 불법 전과가 있었지만 전부 도둑질하는 경범죄였으며 단 한 번도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 왜 갑자기 안니를 숨지게 했을까요? 머그니가 체포된 후 그는 경찰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한 명의 범인 콰베를 폭로하였습니다. 콰베도 머그니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경범죄만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안니를 사격하였는데요. 그의 범행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범인들은 경찰에게 사실 본인들은 고용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고용주가 그들 보고 이번 사건을 무작위로 발생한 차량 강탈 사건으로 위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지시는 신부를 숨지게 해야 하고 신랑과 기사는 다치게 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고용한 사람은 몬데 음볼롬보였습니다. 몬데는 공식적인 신분은 작은 호텔의 직원이지만 사실 그는 불법 사업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중개인이었습니다. 몬데가 체포되자 그는 경찰에게 본인은 주모자가 아니라고 하며 택시기사 졸라 통고가 본인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의 증언에 경찰은 최초 추측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강도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졸라 통고는 몬데의 증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경찰은 더욱 사람을 놀라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졸라도 고용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를 고용하여 신부 안니를 숨지게 한 사람이 바로 신랑 슈리엔이었습니다. 졸라는 본인의 증언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게 사건의 과정을 얘기했으며 호텔에 CCTV가 있다며 CCTV를 확인하면 본인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졸라는 공항에서 처음 슈리엔 부부를 만나고 그들을 호텔로 데리고 갔을 때 슈리엔에게 하나로 약 2,575만원에 은밀하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에 슈리엔은 졸라와 호텔 응접실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마이크가 없어 녹음할 수 없었습니다. 졸라는 그 당시 슈리엔이 본인에게 사건 해결이 다 됐냐고 물었다고 하여 본인은 해결되었다고 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슈리엔에게
방 안에 CCTV가 있다고 하여 슈리에는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CCTV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두 사람이 얘기할 때 슈리엔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CCTV를 바라보다가 바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졸라는 다시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CCTV가 없는 룸으로 들어가 슈리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슈리엔은 복도 끝에 있는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하얀 가방을 들고 졸라가 있는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슈리엔은 룸을 떠났는데요. 그의 손에는 가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졸라가 뒤이어 나왔는데요. 그가 가방을 들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졸라는 그 봉투 안에 슈리엔이 그에게 약속한 보상금이 들어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졸라는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그가 슈리엔과 안니를 위험한 마을로 돌고 있을 때 슈리엔이 핸드폰으로 계속하여 그와 문자로 교류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슈리엔은 졸라에게 몇 명의 일꾼을 고용했냐고 몇 시에 행동하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를 통하여 그들의 통신 기록을 획득하여 확인한 결과 졸라의 진술대로 그와 슈리엔이 많은 문자를 주고받은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두 핸드폰을 찾지 못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졸라의 증언과 CCTV 영상으로 경찰은 슈리엔이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슈리엔은 영국으로 돌아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아내 안니의 장례식을 참석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슬픔과 고통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안니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에 대해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이후 안니가 허니문 기간에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가 발표되었는데 그녀는 슈리엔과의 결혼을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측 법무부는 남아프리카 경찰의 요청에 슈리엔을 체포하였지만 그의 부유한 가족은 경찰에 거액의 보석금을 지불하여 그는 결국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슈리엔은 과도한 자극을 받아 우울증과 PTSD를 앓게 됐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한편 슈리엔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들도 바쁘게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슈리엔을 피해자로 만들어 영국 정부가 슈리엔을 남아프리카로 인도하여 심판받는 걸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안니의 비극은 영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슈리엔이 사람을 고용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거에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슈리엔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없어 외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만약 돈을 위해서일까요? 하지만 슈리엔 가족은 아주 부유하였으며 그 또한 백만장자였습니다. 언론의 힘은 아주 막강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슈리엔에 대한 스캔들이 일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슈리엔은 사실 게이였습니다. 여러분 슈리엔이 종교적 신념으로 혼전순결을 지켜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게이바를 자주 방문하였으며 동성애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했었고 마스터이라는 특수업계 업무 종사자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마스터도 언론에 슈리엔이 자기를 자주 찾아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은 슈리엔의 핸드폰을 조사하였는데요. 안니가 세상을 뜬 지 이틀도 안 돼 그가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슈리엔이 본인의 성취향을 고백하지 않아 가족의 압력으로 안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그들의 신앙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그가 극단적인 수단을 써 자신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슈리안은 남아프리카 법무팀의 노력으로 남아프리카로 인도되어 재판 진행을 위하여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014년 10월에서야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슈리엔의 변호사는 그의 성적 취향에 대해 판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슈리엔이 양성애자라고 하며 안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비디오에 대해서 그들은 영상 속 슈리엔이 졸라에게 준 봉투는 일일 가이드에 대한 약속된 일당이었으며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택시기사 졸라는 형기를 줄이기 위해 검찰 측 증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슈리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슈리엔의 법무팀은 이를 잘 알고 있어 법정에서 졸라의 증언에 대해 분석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졸라에게 신문하고 유도하여 그에게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졸라는 점차 할 말을 잃게 됐으며 새로운 증언은 그가 처음 고백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증언은 배신단의 의심을 사게 되고 슈리엔의 변호사는 졸라가 이전에 위증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졸라의 증언은 전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2개월 동안 진행했으며 슈리엔이 법정에서 신문받기 직전에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로 슈리엔을 무죄로 선고하며 그를 석방하였습니다. 판사의 심판 결과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안니의 가족은 2014년 12월에 영국 정부에 별도의 재판을 요청하여 슈리엔에 대해 신문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의 요청은 2015년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슈리엔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남자친구와 런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졸라는 검찰과의 합의로 결국 18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안니를 사격한 강도 콰베는 범행을 인정하여 최종 25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근이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받게 됐으며 5년 만에 뇌종양으로 교도소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중개인인 몬데는 결국 기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게 됐지만 진실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사라진 여성.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오랫동안 조사하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30여년의 세월이 흘러 법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저와 같이 이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의 남쪽에 골드코스트라는 해변 도시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 린다 리드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962년에 태어난 그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린다는 보석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쾌활한 성격으로 서비스직에 흥미를 느낀 린다는 보석 가게에 취직하여 판매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로버트 리드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둘은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린다와 로버트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며 미래에 대해 자신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린다가 참변을 당하여 행복한 2인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83년 12월 13일 화요일 여느 때와 같이 21세 린다는 아침에 골드코스트시 북부에 있는 보석가게로 가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장에 있는 보석을 체크하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린다의 친절한 미소와 고객에 대한 배려로 주얼리 매장은 여러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린다가 일하는 날만 되면 매장의 판매율은 항상 평소보다 높아 그녀의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에서는 그녀의 승진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2시가 되었습니다.
린다의 점심시간인데요. 그녀의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1시 전까지 직장으로 복귀하면 됐습니다. 린다는 그날 점심을 구매하려 근처에 있는 퍼시픽 쇼핑몰로 갔습니다. 퍼시픽몰은 골드코스트 외교의 브로드비치에 있으며 바닷가의 주요 쇼핑센터 중 하나입니다. 린다는 며칠 전에 월급을 받아 은행에 들리기로 하였습니다. 12시 18분에 린다는 마츠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주 커먼웰스 은행으로 가 수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퍼시픽몰에서 점심을 테이크아웃하여 다시 승용차로 돌아가 길가에 주차하고 점심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은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린다는 지금쯤 돌아와 오후 일정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동료들은 그녀가 어떤 일로 인해 복귀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휴가 요청을 하지 않아 더욱 이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동료들은 오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대낮이어서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단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갑자기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게 동료들은 그녀의 실종을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결근한 것도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린다는 평소와 달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린다의 안전이 걱정되어 아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로버트는 우선 그녀가 일하고 있는 주얼리 샵으로 가 그녀의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린다가 점심시간에 가게를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집까지 돌아가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들려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어두워졌는데도 린다를 찾을 수 없어 로버트는 그녀의 안전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경 로버트는 더 지체되기 전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린다의 동료와 가족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린다가 일하던 보석상 주변과 린다의 집 주변, 또 린다가 지나갔을 법한 모든 거리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린다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는 호주 커먼웰스 은행 주차장이었습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린다는 수표를 수령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행을 떠날 때 경비원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린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3일 동안 수색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실종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린다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12월 16일에 한 경찰이 골드코스트 북쪽의 개빈의 미라루 대로에서 그녀를 수색하다가 갑자기 길 옆의 덤불에서 누군가가 누워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는데요. 한 숨진 여자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사람이 바로 사흘째 실종된 린다였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경찰은 즉시 본부로 인원 요청을 해 사건 현장을 봉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소량의 옷만 남아 있었고 두 손은 속옷과 밧줄로 등 뒤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과 안에 있는 물품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실종 당일 은행에서 받아온 수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린다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 마츠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 키는 여전히 차 위에 꽂혀 있었고 반쯤 먹은 점심도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빈 윈필드 멘톨 담뱃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린다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는 전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빈 담뱃갑이 린다의 차에 나타난 건 분명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법의학 조사 후 린다의 호흡기관과 폐에서 흙 같은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덤불 근처에 작은 시냇가가 있었는데요. 법의학 확인 결과 그곳에 채집한 흙과 성분이 동일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불법 행위를 할 때 린다의 얼굴을 강제로 시냇가에 눌려 그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점심시간에 린다를 해쳤을까요? 린다의 휴식 시간은 동료 외에 남편 로버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때 로버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조사에서 로버트 부부의 사이가 아주 좋았고 두 사람이 거의 다투는 모습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사건 당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의 동료들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범행 동기가 없어 얼마 안 돼 경찰은 그에 대한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다 린다가 발견된 지역의 근처에 히치하이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린다의 성격은 아주 열정적이었는데요. 아마 그날 혼자 운전하다 히치하이크를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그 사람을 차에 태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린다의 차량 조수석에서 빈 담배 케이스를 발견하였는데 아마도 히치하이커가 남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추적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우발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고 목격자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경찰은 린다 사건 관련 단서를 제공할 수 있거나 목격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 경찰은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린다가 피해를 당한 날 골드코스트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할 일이 있어 그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히치하이크 남자를 만난 곳은 린다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다른 여러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같은 시간과 같은 곳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남자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목격자들이 전부 운전 중이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없었으며 대략적인 키와 체형만 기억하여 사건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986년 린다가 숨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운전기사가 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어느 날에 도로에서 도요타 하이에이스 밴을 운전하려고 달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길가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남자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 앞에 천천히 차를 세우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 남자는 기사에게 본인을 좀 태워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의 목적지가 본인이 지나가는 곳이라 기사는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히치하이킹한 남자가 차에서 맨솔 담배를 피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묘사한 남자의 외모는 전에 목격자들이 진술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여 경찰은 도로 주변의 주민들을 신문하여 결국 근처에 사는 한 사람이 맨솔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며 히치하이킹도 자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서에 따라 경찰은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는 크레이그 맥코널이라는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맥코널은 폭력 전과가 있어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기소하여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었는데요. 맥코널의 외모가 목격자가 진술한 히치하이커와 유사하다는 것과 그가 평소에 멘톨 담배를 피웠다는 단서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증거로 그가 린다를 해친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린다의 차에 탄 사람이 맥코널이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린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린다의 승용차에서 범죄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호주에는 DNA 기술이 범죄 탐지에 사용되지 않아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크레이그 맥코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케이스가 다시 중단되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되어 골드코스트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32년이 지난 2015년에 골드코스트 경찰은 미스터리 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은 마침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수사팀은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전담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제 사건의 증거물을 현대 범죄 수사 기술과 법의학의 기술로 재검토하고 또 목격자와 관련자를 재방문하여 용의자를 수사하였습니다. 수사팀은 린다 사건에 대한 150개 이상의 샘플을 재검토하고 100명 이상의 목격자와 관련자를 재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으로 사건은 마침내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스터리 수사팀은 린다의 체내에서 채취한 샘플을 뉴질랜드 법의학 전문가에게 보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30년 이상 보존된 샘플에서 극소량의 남성의 체액을 채취하여 DNA 추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골드코스트 경찰은 DNA 샘플을 호주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DNA와 비교했는데요. 의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DNA 비교 결과 트로이 제임스 오메아라는 남자가 린다의 몸에서 추출한 DNA 샘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아라는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1년 반 후인 1985년에 22세의 여성 바네사 조이 오브라이언을 해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의 DNA 정보가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오브라이언 사건의 재판에서 오메아라는 자신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운전 중이던 오브라이언을 만나 차 타고 싶은 척을 하다가 그가 차를 탄 후 날카로운 무기로 오브라이언을 위협하여 그녀를 인근 덤불 속으로 데려가 그녀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해쳐버렸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히치하이커에게 강제로 정글 속으로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하고 숨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 파일을 조사하다가 린다 승용차의 한 창문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추출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지문을 오메아라의 지문과 비교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린다가 살해된 지 35년이 지난 2018년 8월에 경찰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오메아라를 체포하여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37년이 되는 2020년에 재판은 예정대로 브리즈번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54세였던 오메아라는 법정에서 1983년에 린다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오메아라는 1983년 12월 13일에 그 당시 17세였던 그가 혼자 길가를 걷고 있을 때 맨솔 담배를 다 피워 걸음을 멈춰 지루한 듯 지나가는 자동차와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에 주차된 마츠다를 목격하게 됐는데요. 차 안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린다였는데요. 그는 린다의 외모에 빠져 사악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마츠다를 향해 걸어가며 손을 흔들며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린다는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누고 반쯤 먹은 점심을 뒷좌석에 놓고 오미아라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발하고 얼마 안 돼 린다를 협박하였습니다. 린다는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겪게 되어 아주 무서워하며 오메아라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오메아라는 린다에게 근처의 외딴 덤불로 차를 운전하라고 요구하고 강제로 린다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린다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겁에 질려 차키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메아라가 일어서자 주머니에 있던 빈 담배 케이스가 조수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개울에 도착하자 오메아라는 린다의 머리를 바닥에 대고 누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린다가 저항하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그 안의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얼마 안 돼 린다가 움직이지 않아 그는 린다의 호흡을 확인하고 그녀가 숨졌는지 체크하였습니다. 오메아라는 자신이 큰 일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당황해하며 그녀를 근처 덤불에 숨기고 현장을 바로 떠났습니다. 사건 당시 오메아라는 겨우 17살이어서 그에 대해 성인 기준의 범죄로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메아라는 본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고 그의 계부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선처를 베풀어 부모를 잘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 재판 끝에
사건은 결국 결론 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트로이 제임스 오메아라에게 린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하고 유기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37년이 지난 후 마침내 결말을 지었습니다. 린다의 가족에게는 재수에 대한 증오와 함께 37년 동안 사건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린다의 어머니 낸시 페이는 유감스럽게도 린다의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볼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